제가 좀 오늘 원래 저기 강연이 있는지 모르고 스케줄 조정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좀 일이 늦게 끝나서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서영욱이라고 하고요. 전에 그 일정표를 보니까 다들 강연 경험이 있으시던 분들이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 선생님도 그렇고 뭐 이용수 교수님도 그렇고. 근데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은 강의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본 일이 한 번도 없어서 일단 준비 같은 것도 나름대로 많이 하려고는 했는데 어떻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나름대로 경험했던 것들과 공부했던 것들 바탕으로 해서 좀 도움될 수 있는 얘기들 많이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챔피언스 리그 이런 걸 통해서 유럽의 산업 구조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좀 복사 같은 거를 늦게 와서 좀 못해서 그거를 좀 뒤쪽으로 미루고 그 팬덤이라고 하죠. 그 팬들의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축구도 이게 스포츠긴 하지만 이게 산업적인 측면도 있고 문화적인 측면도 있는데 축구 문화를 구성하는 그 하위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팬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왜 먼저 화두로 꺼내드렸냐면 그 프로축구장들 많이들 가시죠. 네, 안 가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면 그 서포터들이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축구 수준이나 경기장의 분위기나 축구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뒤처져 있는 반면에 이 팬들의 이런 문화라든지 양태 같은 것들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 서포터들과 일본 팬들 사이의 간극이 상당히 넓어지면서 좀 그 하나로 팬이라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계층 자체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축구 흥행이라고 해야 되나? 좀 축구 문화 발전하는데 많이 좀 걸림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 서포터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팬들 중에서 엘리트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 하나가 유럽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그게 그쪽의 그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흡수를 한다는 게 아니라 많이 따라가려고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일단 그쪽이랑 우리랑은 전혀 별개거든요. 제가 영국에 가서 한 15개월 정도밖에 없었지만 제가 느꼈던 거는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쪽에서 많이 배워와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많이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많이 좀 적용을 시킬 수도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가보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축구 팬의 시각으로 봤을 때 거긴 유토피아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가능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 동기들 같은 경우에 제가 19개국에서 한 32명인가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축구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상당한 영광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이를테면 취직했다 그러면 주변에서 다들 막 와 이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이 좀 인정을 받는 반면에 우리는 솔직히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런 것 자체가 뭐 프로팀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업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서 하는 일들이 뻔해요. 가면 뭐 경기하는 날 주차 관리도 해줘야 되고 뭐 선수들 물건 같은 것도 나눠 나누기도 해야 되고 전문적인 일 같은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그 단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근데 그런 상황에서 팬들의 의식 같은 건 상당히 앞서가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홍염부터 이런 거는 분위기 나고 괜찮은데 그런 거 말고 뭐 심판들 했을 때 그 욕설한다든가 뭐 던진다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물론 정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좀 약간 오버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그런 축구 문화가 성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기 스스로 내가 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거부감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쉽게 얘기하면 개발도상국에 있는데 선진국에 있는 그런 거를 접목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고 특히 훌리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그 좀 훌리건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과격한 팬이라고만 이해를 하지 않으시나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정확한 정의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제가 DVD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영화거든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국내에는 개봉이 안 됐어요. 풋볼 팩토리라고 이게 그 첼시
훌리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은 영화예요. 작년에 영국에서 개봉을 해서 영국에서 그렇게 큰 히트를 치진 않았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훌리건이라는 게 어떤 종자들이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를 재현을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훌리건으로 출연하는 사람들도 진짜 이 축구 팬들을 데리고 와서 단역으로 활용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훌리건이라는 문화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문화니까 걔네 나름대로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고 특히 일부 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지향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예전에 여기 혹시 안양 서포트 하셨던 분 계신가요? 그쪽도 제가 알기로 이렇게 과격한 쪽이랑 아닌 쪽이랑 나눠져서 중간이라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쪽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격한 일부가 전체 서포터들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훌리건이라는 쪽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일반 계층과 이런 팬 계층 사이가 멀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축구 문화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훌리건에 대한 이해라든가 아니면 팬들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든가 이효리는 좀 조용히 하시고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걸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길진 않지만 짧게 한번 보시면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DVD를 안 가져왔, 빼뜨렸네. 아이고. 제가 이거랑, 이 영화는 혹시 아시나요? 예. 이 DVD만 가지고 이걸 안 가져왔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없이 놓은 바람에. 그게 상당히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홀리건들이라는 게 경기장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보게 되면은, 왜 안 가져왔지? 아무튼 그 경기장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영화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면 첼시 홀리건들이 웨스트햄 홀리건들이 그러니까 날을 잡아서 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경기랑 전혀 상관없이 경기장 밖에서 이렇게 만나요. 날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패싸움을 하는 거야. 그냥 유니폼 같은 걸 입는다거나 그런 식의 뭐라고 해야 되나 소속감 같은 것도 전혀 없이 그 사람들은 싸우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축구장 안에서 좀 혼란을 일으키고 이러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이거 끄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뭐 DVD요? 아니, 네. 예, 근데 안 가져와서. 아니, 얼굴에 그 비치셔가지고. 어떻게 끄면 되나요? 리모컨 그 앞에 있으시죠? 아, 이건가요? 네, 그걸로 보시죠. 예. 아, 아무튼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꼭 대여를 해드리는 거 하겠습니다. 이게 국내에 거의 안 들어와 있는 영상이라서. 근데 그 현지에서도 되게 재현을 잘 해놨다고 평가를 많이 받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특별히 준비를 했는데 깡만 가져왔네요.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걸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좀 천천히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되질 않아서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들 하셨었어요? 이런 식의 강의라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정현수님은 동영상 좀 보여주시고 예. 말씀 좀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아, 놀랬어요. 저 꽉 열어보고 없어가지고. 제가 어제 오늘 강의 하는 것 때문에 좀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저 잘 가지고 하려고. 근데 그냥 꽂아놓고 나온 것 같은데. DVD에다. 거기 보면 이제 뭐 원정 갈 때도 그 사람들은 경기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를테면 우리 서포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건전한 것이 경기는 안 보더라도 응원 자체를 즐기려고 목표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축구장이라는 것도 갔을 때 각자가 즐기고 싶어 하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선수를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멋진 플레이를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응원을 즐기러 가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폭력과 범죄를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가다가 단체로 이렇게 가다가 고스터미널 저기 휴게소 같은 데 내려가지고 막 강도짓도 하고 차 안에서는 막 마약 같은 거 타면서 가고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인데 요즘 아주 최근에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물론 마약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다는 거랑 막상 얘기 듣는 거랑 보는 거랑 틀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보통 이 인원들이 다 하신가요? 네, 다들 어떻게들 되세요? 다들 학생분이신 것 같진 않은데. 차례차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분은 학생이고요. 네, 세 사람은 일반 직장인이고 예. 직장인 중에 학교 대학 강의 나가시는 분, 네, SK 다니시고 저는 네. 교회 직원으로 있고요. 네. 뭐 축구 쪽에 일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예. 일하고 싶은 분은 계신가요? 예. 보면 저도 그런 메일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저 같은 경우에 일단 경기인 출신이 아닌 사람 중에서 그래도 관련된 일을 하는 많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제가 뭐 좀 주제랑은 다른 얘기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이전트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축구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 제 미니홈피 와보신 적 있죠? 현정 씨죠? 네. 보면 제가 거기도 여기저기 많이 써놨는데 에이전트를 목표로 삼지는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라는 게 제가 영국 얘기하면서 유토피아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나라는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예 사업 정도로 그쪽은 축구 산업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라는 사람이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정말 의욕적으로 자기가 제대로 뜻을 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솔직히 에이전트들이 주변에 에이전트가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하는 일도 그냥 선수들 옆에서 스스로 뜯어먹는 일밖에 없고, 뜯어먹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리고 뭐 다들 꿈은 그래요. 축구 팬들이 내가 이를테면 박주영 에이전트가 돼서 이 선수를 빅리그에 진출시키는 이런, 그러니까 제이 맥가이어를 보고 되게 많이 고무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이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일단 그런 게 어렵고 규모 자체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의 좀 장밋빛 이런 걸 보고 뛰어드는 거는 좀 막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문의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그냥 모질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리버풀에 이제 거기 풋볼 인더스트리 대학원이 있어서 거길 가다 그쪽도 보면 자기는 에이전트가 되고 싶어서 그쪽에 가고 싶다 그러면서 꼭 어떻게 하면 가는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에이전트가 되는 거랑 거기 가는 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에이전트는 국내 일단 자격증 발급도 국내에서 하고 아시겠지만 하는 일도 다 국내 사람들하고 하는 거예요. 뭐 외국하고 접촉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 동안 국내에서 뭐 경험 쌓고 인맥 넓히고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쪽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도 좀 제 사견으로는 에이전트 조금 피하고 좀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돼, 환상이라면 환상이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공부할 때도 보면은 정말 월드컵이 만든 수많은 팬들 중에 한 분인데 전혀 축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저랑 같이 축구 보다가 그쪽에서 영국에서 펍에서 축구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저랑 같이 축구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저한테 근데 축구에서 레프리가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혀 레프리가 뭔지는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네. 그런 식의 또 경기 보다가 명단이 딱 떴는데 제라드 옆에 C라고 딱 써있으니까 저보고 C는 뭐냐고 물어보고. 근데 그런 정도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로 관심이 적고 이쪽 현실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선망을 해요. 일단 화려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전혀 국내 같은 경우 화려함과 거리가 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접근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제가 뭐 챔피언스 리그나 유럽 쪽 이제 산업 구조라든가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될 때 그런 거는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규모랑은 워낙 엄청 큰 차이가 나거든요. 뭐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발표하는 걸 실제 돈 쓰는 거니 이런 거 다 틀린 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수원 삼성이 지난해 한 해에 이런 거는 뭐 저도 대회비라고 하고 그쪽 직원한테 들은 건데 순적자가 150억 원이에요. 순적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쓴 돈은 훨씬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런 걸 감수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체를 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민구단 논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말이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민구단이라는 말 자체도 성립이 안 되고, 일반 팬들이 생각하는 시민구단은 정말 시민들이 푼돈 모아가지고 시민주해서 만들어가지고 정말 기업체 참여 안 시키고 운영을 하는 건데 그게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특히 축구판에는 팬들이 상당히 순진해서 그런 식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가 어렵거든요. 기본적으로 만들 때 만약에 100억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운영하는 매년 들어가는 돈도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민주라는 걸 가지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인천 같은 경우도 우리는 시민주 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줄 알지만 그 운영 자금의 많은 부분은 GM대우에서 대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도 지금 사정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팀 이름을 인천 GM대로 바꾸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긍정적으로 꿈을 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는 거를 좀 일단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쪽 유럽 사정을 보고 그쪽에 걸 뭘 들여오고 이런 거는 전혀 먹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부터 들어간다면 얘기가 좀 길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축구를 안 좋아해요. 동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국가대표팀을 좋아하는데 축구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TV에서 프로축구 중계가 나올 때 90분 내내 앉아서 보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채널 돌렸다 하고 골 나오나 마나 보고. 근데 그런 게 차이거든요. 일반 이 베이스에 깔린 사람들이 영국 같은 경우 뭐 그쪽은 축구 관련해서 제가 유토피아라고 말씀드렸지만 챔피언스리그 만약에 아스날이랑 지난번 맨체스터랑 밀란이랑 했잖아요. 그 둘이 했을 때 영국 사람 전체가 맨체스터 팬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그냥 중립적인 사람들까지 경기를 봤다는 얘기거든요. 시청률 38%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부모님 전상선가 뭐 그 드라마가 시청률 1위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랑 베이스가 틀리기 때문에 그 시청자 수라는 거는 또 바로 고객으로 간주가 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그 38%면 걔네 인구가 넉넉 잡고 1억이라고 봤을 때 3,800만 명이 뭐 약간 좀 어렴풋하게 계산한 거지만, 그럼 그 중에 10분의 1만 해도 380만 명이고 그 사람들이 티셔츠 하나만 산다고 해도 엄청나잖아요. 티셔츠 하나에 10만 원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게 되기 때문에 팀이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대표팀을 대하는 태도랑 걔네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대하는 태도랑 같기 때문에 팀이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축구협회는 운영이 되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오고 그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팀이 대표팀 하나지만 걔네는 뭐 프리미어리그 영국 같은 거 20팀, 뭐 일부리그 24팀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니까 그게 모여서 이제 그 산업을 구성을 하고 운영이 되는 건데, 우리는 아직 되게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5년, 10년 지나서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은 축구를 안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정말 어렵고 그쪽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거고, 하나 희망적인 거는 뭐 야구 쪽에서는 동의 안 하겠지만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그 뭐 현재 뭐 학교 선생님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그 젊은 세대 10대쯤 밑으로 내려가면 야구, 예전에 뭐 지금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당연히 야구가 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냐면 제 또래 정도만 돼도 지나가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좋아하는 야구팀은 다 있거든. 100이면 100 다 있거든요. 그리고 야구팀 몇 개인지도 알고.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물어보면 축구 K리그는 몇 개 팀이 있는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 10대 이때쯤 내려가게 되면 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축구에 대한 이런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본 쪽을 차라리 뭐 모델로 하려면 해야지, 유럽 쪽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뭐 이를테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게 돌아가지만 유럽 챔피언스 리그랑 비교했을 때 규모라든가 뭐 사람들의 관심 같은 거에서 지난주에 수원 주벌리그 주일대 경기 생중계도 안 됐을걸요? 제가 알기로.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바로 차이니까, 지금 KBS에서 K리그 가끔씩 해주는 것 자체도 계약 때문에 하는 거지 뭐 그런 식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데 이런 현실이 비관적이라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몇 가지 또 이런 부분들을 높이 끌어올릴 수 있는, 분위기를 업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축구 TV 중계권 같은 거, 이런 것들 미디어에서 제가 생각할 땐 미디어가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분명히 그 이상을 뽑아낼 수 있는 그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축구라는 게. 왜냐하면 뭐 중계권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들여서 이걸 해준다면 나중에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쪽에 생각을 안 하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80년대 초반에 보면 그
중계권료 수익이 진짜 작았거든요. 엄청나게 작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사람들이 다음 시즌, 그 다음 시즌, 다음 3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그게 얼마였더라? 1조 원 혹시 보셨어요? 제가 그 올렸던 자료를 1조 원이거든요. 3년에 중계권료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프로팀들이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 수익을. 근데 그런 식으로 그 예전에는 그만큼 돈이 안 됐던 건데 그만큼 이 방송국 쪽에서도 축구에 대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관심은 있으니까 이걸 키워서 결과적으로 이런 이 파이가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축구파 전체가 커졌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참 이제 그 축구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국제적인 연합 같은 것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유럽 축구에서 가장 이제 혁신적이었던 계기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TV의 등장과 TV의 전폭적인 지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합 유럽 축구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도입이라든가 유럽 챔피언스리그 도입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내셔널리즘이 개입이 되면서 좀 더 확장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 미디어의 적극적인 반응을 끌어낸다든지 아니면 제가 논문도 그쪽을 썼었는데 한중일 아시아 리그를 통합했을 때 저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요즘 같은 때 이를테면은 뭐 어떤 팀이 있을까나, 이번에 주빌러 같은 경우도 그런 좋은 소재가 됐었지만 방송에서 한일전이라고 수준 맞춰가지고 한번 때려주면 관중 가고 TV 보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직까진 그 반응이 미약할지라도 점차적으로 그게 가게 되면은 상당히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정도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간다면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즐겁게 축구 팬들이 축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먼저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축구가 잘 돼야 된다고, 축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은 다 하시죠. 축구 산업이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좋아하니까 당연히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일단 내가 좋아하는 배우는 떠야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일단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핸드볼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지원을 해야지 왜 축구만 잘 돼야 되느냐. 뭐 비인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왜 놔두고 왜 축구만 잘 돼야 되느냐. 근데 저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돈을 진짜 헛짓거리 진짜 많이 하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그 돈을 정말 엄하게 되게 많이 쓰고 다녀요. 그 이유가 놀 데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술 마시는 거 말고 할 게 없어요. 한국 남자들은 여가 문화 같은 것도 없고, 영화 같은 경우도 솔직히 뭐 나이 든 분들은 잘 안 가시니까 극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남자들도 서로 남자끼리 안 가잖아요 잘. 근데 여가 문화 같은 게 우리나라는 정말 이게 잘 확립이 안 돼 있거든요. 예전부터 뭐 개발 덕지 어쩌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면 길어지겠지만 그런 과정에 있는 거라고 다들 분석을 하지만,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 정말 이 여가 문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창출이 됐을 때 사회, 저는 되게 거창하게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몇 가지 정도는 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영국에 가 생활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쪽은 5시가 되면 가게가 다 문을 닫아요, 평일날.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우리보다 더 할 일이 없죠. 우리는 술이라도 먹으러 가지만 그 사람들은 맥주집도 11시면 닫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주말을 애타게 기다려요. 주말엔 축구가 있기 때문에. 럭비 좋아하는 사람 럭비가 있고, 크리켓 좋아하는 사람 크리켓이 있고. 그런 주말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하루 날을 잡아서 그날 아침부터 준비를 하고 옷도 입고 경기장을 가는 거예요. 경기장 가서 경기 보고 끝나고 나면 밤새 경기 얘기하고 그 다음날 하루 쉬고. 그 서유럽 사람들은, 저도 그 얘기 듣고 놀랐는데 네덜란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월요일 아침에 가면 점심 먹을 때까지 일을 안 한대요. 오전에 모여서 축구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팀 얘기를 막 하는 거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약스, 페이노르트, 아인토벤 얘기를 막 하다가 점심 먹으러 가서 이제 올라오면 그때부터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가가 있다는 게 저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모두가 정말 그 함께 즐길 수 있고, 또 그게 사회적으로도 건전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기는 이런 것보단 뭐 이발소 가고 뭐 룸사롱 가고 이런 것보다 훨씬 건전한 그런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쓰잘데기 없이 새나가는 돈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질 때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이 축구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 유일한 스포츠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야구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축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월드컵이라는 것이 4년마다 꼬박꼬박 있고 뭐 2년마다 그 사이사이에 또 뭔가 대회도 있고 프로축구 같은 경우도 리그 같은 형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 물론 국가대표팀의 힘이겠지만 그만큼 거의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그런 거. 일단 배영수를 모르는 축구 팬은 많거든요. 근데 현영민은 모르는 한국 사람 별로 없어요. 현영민은 곽희즈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만 곽희즈가 작년에 거의 전경기를 다 뛰고 잘했는데도 곽희즈를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야구의 배영수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월드컵에 나갔던 현영민 한 번도 뛰지 않아도 현영민을 아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게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흩어져 있는 각각의 요소를 모았을 때 산업 그러니까 레저 산업으로 여가 문화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것이 축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도 축구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코웃음을 쳤던 제 친구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꼭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의 정말 뭔가 자신 스스로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 정도는 하나씩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나름대로 몇 개 준비해왔는데 이거는 하프타임 지나고 나서 네, 제가 자료를 좀 복사도 좀 하고 해서 좀 드리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보통 2시간 하면 언제쯤에 1시간 하고 뭐 질문하는 시간도 있다고 네.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거를 당겨서 지금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미리 좀 얘기를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해드려도 제가 예. 말 기억하고 할 거예요. 질문 한번 드릴게요. 예. 제가 그 네이버에 한국축구 월드컵 우승이라는 카페 제가 예. 운영하는 데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 운동선수들은 굉장히 유한 한정이 되거든요. 예.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선수들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수입이 줄어듭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가령 우리 KB도에서 선수들 활약해야지만 예. 유럽에 가서 맹활약을 하면 예. 그 선수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많다는 거죠. 예.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영표나 박지성이가 막 쓰다 보니까 그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 그러는. 예. 가령 한국에 에이전트 축구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예. 이영표 박지성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예. 지금 가령 10만 불 받는다 그러면 예. 매니저가 있다 그러면 100만 불도 받을 수 있다. 예. 컨트롤하는 사람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수들이 한정되어 있는 선수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예. 또 그 친구들의 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비전문가의 축구인들이 뛰어들어서 예. 활약을 해줘야 한다. 예. 그런 문화가 성숙이 돼야 된다고 보고 예. 이제 저는 전혀 축구와 관련 없는 사람인데 예. 그래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뭐냐면은 전문가들이 코웃음을 쳐요. 예. 그래 전문가들이 코웃음 치면 자기들 손해거든요.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밥그릇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경기인 출신들이 비경기인 출신들을 잘 용납을 안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제가 2000년도에 처음 이제 축구 중계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어린 탓도 있었지만 제가 경기인 출신이 아닌 사람 네. 기자 생활 오래 하다가 나이 들어서 중계하신 분들은 좀 있었는데 저 같은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축구 채널이라고 1년 동안 있다 없어진 방송국이 있어요. 예. 그게 그 방송국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 동안 광고 수입이 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도 같이 이렇게 좀 있었던 경기인 출신 분들한테 좀 하여튼 좋게 얘기하면 견제고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축구인들만이 아니라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한국만 다른 데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분명히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경기인들도 많이 깨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점차 갈수록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성남에 살고 있는데 네. 성남에 그 고깃집이 있는데 네. 그 이차만 그 국가대표 예. 그분이 그 고깃집 이사예요. 네. 그러니까 뭐 직접 활동은 안 하고 이름만 빌려준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그분이 축구 전문가로 사신 분이 굳이 고깃집을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겠지만 제가 아까 근데 말씀 그런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말씀 좀 죄송한데 산업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는 그 일을 그만두신 전직 축구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가 없어. 비전문가들하고 예. 엉겨서 그래서 지금 우리 해설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축구 문화
축구 산업을 만들어줘야 예. 자기들 터전도 늘어나고 가령 술집에서 술 먹는 것보다는 경기 보겠다. 안 그러면 2차반 감독하고 우리 만나서 꽁 한번 차다. 예. 그런 문화를 축구인들이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축구인들은 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보다는 훨씬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축구 교실을 운영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목표가 생업이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거창한 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축구에 대한 관심이 낮은 상황에서, 축구 자체에 대한 관심이 낮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차적으로는 나아지고 있고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매니저, 아까 에이전트를 제가 알고 그 축구협회에서 지금 양성을 그 코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양성은 아니고요. 자격증만 발급을. 그러니까 그게 부동산이랑 똑같아요. 복덕방이랑. 공인중개사 자격증 아시죠? 협회에서 발급만 해주고 끝이에요. 그럼 전문 에이전트가 붙으면은 가령 박주영이가 유럽을 나갈 때 말이에요. 예. 가령 우리가 뭐 돈을 그 기준으로 하면 100억도 받을 수 있고 10억도 받을 수 있는데 거강분이 붙으면은 더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그런 유럽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국 사람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나가는 사람들이 다 외국 사람 껴서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인맥 자체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가서 그쪽에 튼다는 것도 어렵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문제는 뭐 일단 그렇고요. 거기까지만. 아까 그 축구 관련해서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 여가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그 반문화나 이런 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는 축구가 성장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뭐 저녁에 파티한다고 해도 되게 얌전히 하고 걔는 뭐 NBA 그 티켓 하나 주면 되게 좋은 생일 선물 되고 영국 애들도 이제 한국 애들, 한국 남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재미없게 하는 거고 거의 유일하게 이제 축구가 낙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한국은 오히려 너무 즐길 게 많기 때문에 주말 되면 이제 아빠가 애를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차고 이래야 되는데 골프 치러 나가고 접대하러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축구 이런 게 정착되는 게 더 안 좋은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는데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축구 비즈니스 하다못해 뭐 푸마 매장 하나를 내도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은데 5년이나 10년을 했던 거는 지금 어떤 옛날에 제국주의가 팽창을 하듯이 축구 자체도 유럽의 어떤 자본이 지금 어느 정도는 거의 꼭대기를 찍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돈은 그 작년 리버풀도 탁신 총리하고의 어떤 그런 있었듯이 뭐 한중일 쪽에서 다시 이제 스폰서가 되게 되고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맨체스터에 펀딩이 들어간다고 하면 맨체스터 천상 한국에서 돈을 뽑아내야 되고 이런 시점에서 한국의 어떤 축구 산업은 좀 커지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여담으로는 일본이나 중국 기업들이 지금 스폰서가 들어가는데 한국이 너무 저조하니까 좀 그런 우려도 좀 있는데 그래서 한 5년이나 10년 후에는 그런 축구 산업 자체가 한국에서 좀 많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시점이나 이런 상황. 예, 아까 제가 5년, 10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정도가 되면 일단 그런 부분들을 주도해야 되는 객체 중에 하나가 주체 중에 하나가 저는 그 누구냐 K리그 팀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이 마인드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모기업에서 많이 받아서 그것만 소진하면 되는 식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점차적으로 포스코도 그렇고 뭐 저기 아이콘스도 그렇고 아이파크도 그렇고 저기 뭐 FC 서울 쪽도 그런 걸로 알고 FC 서울은 지금은 이제 GS로 이름 바꾼 것 때문에 걔네가 홍보비를 아이콘 아시죠? 홍보비로 많이 쓰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좀 줄여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들 자생하기 위해서 되게 뭐 직원 수도 많이 늘리면서 좀 뭔가 혁신적인 변화를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내면 전반적으로 산업구 자체도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방송 쪽에서도 제가 바랬던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 이를테면 공중파에서 저는 축구 중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송국 입장에서 시청률이 안 나오는 프로그램을 무리해서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어디랑 했더라? 지난주에 대구랑 경남이랑 중계했었죠, 어저께.
공중파에서. TV 보면은 근데 경기를 떠나서 화면 자체가 각이 안 나와요. 관중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일반 그냥 오다 가다 보는 사람들이 보면 여전히 저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계에 굳이 목매달 필요 없고, 솔직히 그 중계, 그러니까 저는 그 공중파 같은 경우에는 축구 팬들을 새로 만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있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100% 축구 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면 50% 축구 팬들도 많이 있고 30% 축구 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만 살아나면 우르르 가서 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 월드컵 때 그 진짜 몇백만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또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끌어내느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공중파한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같은 거, 정말 재밌는 것만 몰아가지고 1시간 동안 딱 보여줄 수 있는. K리그도 틀어놓으면 솔직히 재미없거든요. 뭐 어저께 대전이랑 FC 서울 하는 거 보셨어요? 그거 그렇게 재밌는 경기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고 막말로 대부분 보면 좀 느슨하거든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저도 조금 전에 노리치 시티하고 찰튼 경기 중계하고 하는데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하이라이트 역할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중파에서 하이라이트 1시간짜리 같은 경우 시청률도 웬만큼 나올 테고 재밌는 것만 몰아서 사줄 수 있고, 또 사람들한테 선수들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를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계를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프로가 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11시, 밤 11시 정도에만 배치가 돼가지고 꾸준히 가진다면, 곽희주 같은 선수나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잘하지, 리그에선 잘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름이 많이 알려질 테고, 그런 과정이 저는 전반적으로 이게 좀 축구 산업의 파이를 키워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쪽에서 또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돌리고 있고, 또 중계 같은 경우 케이블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좀 확장이 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년, 10년 뒤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조짐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 뭐 잉글랜드 축구 전문가시니까 한마디 예.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잉글랜드 축구하면 보통 이제 어떤 킥앤러시라고 대변하는 예. 그런 식의 축구잖아요. 굉장히 예. 많이 뛰고 또 많이 점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축구를 지향하는 팀인데,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이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물론 최고의 전력을 지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단기전에서 8강 또는 뭐 4강 여기서 문턱에서 좌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뛰고 어떤 그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그런 축구이기 때문에 예. 단기전에서 그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축구 말고도 그런 비슷한 류의 하는 축구들, 북유럽 같은 경우 스웨덴이라든지 덴마크 이런 팀들도 그 예선전에서는 그 조예선에서는 그 강팀들을 이기고 굉장히 파란을 일으키면서 오는데, 막상 16강이나 8강 되면은 전혀 어이없이 맥없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네. 과연 잉글랜드 축구가 이런 식의 어떤 킥앤러시라든지 굉장히 좀 몸싸움 위주의 좀 어떻게 보면 거칠고 좀 체력을 많이 요하는 축구가,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의 어떤 그 뭐 파워 프로그램식을 적용할 수 있는 지금 상황도 아니잖아요. 잉글랜드 전반적인 어떤 이 그 프로리그의 사정상 많이 A 매치를 뭐 소집을 할 수 있는 여유도 되지도 않고, 그런데 잉글랜드 대표팀이 과연 저 다음 월드컵에서 우승이나 뭐 결승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거는 뭐 답이 없는 거라는 걸 아실 테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 파워 프로그램 같은 거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할 필요도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체력 자체가 잘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이 왔을 때 그거를 시행한 거는 우리나라 선수들 체력이 그만큼 안 좋았기 때문에 한 거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진 건 체력밖에 없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이제 그걸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고 또 잘 먹혔던 거고, 그리고 킥앤러시 같은 경우에는 영국 축구엔 더 이상 그 말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리그 자체도 외국 선수가 가장 많은 리그고, 잘 나간다고 하는 맨체스터, 뭐 아스날, 리버풀, 첼시 다 외국 감독이거든요. 선수들도 대부분 외국 선수들이 많아요. 뭐 아스날 같은 경우는 거의 잉글랜드 선수가 없고, 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섬축구의 특징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희석되어 있는 과정이고, 지금 대표팀 같은 경우도 에릭슨 감독 스웨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국 축구 특유의 이런 특징들은 많이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히 영국 축구가 체력을 많이 소진하는 축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국 축구의 전통적인 흐름은 킥앤러시도 있지만 최전방 공격수 같은 경우에도 뭐 옛날에 보면 옛날 전술책 보면 LNL 뭐 이래가지고 라지 앤 리틀 뭐 이래가지고 큰 애 하나 세워놓고 작은 애 하나 세워놓고 꾸준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유로 2000 때도 시어로하고 오웬하고 있었고 뭐 그 다음에도 어떻게 월드컵 때 누구 했더라? 뭐 헤스키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식에 맞춰가지고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해왔던 게 영국 축구였는데 에릭슨 감독이 오면서 되게 좀 변화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도 말씀하신 것처럼 북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틀은 좀 있는데 이를테면 루니가 등장을 했을 때 최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3톱을 써요. 그러니까 전방에도 조그만 애 2명, 뭐 데포나 오웬 놓고 뒤에다 루니 놓고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래서 전에 했던 전술적인 그런 거는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잉글랜드 축구가 성적을 못 내는 건 저는 그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중앙 미드필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게 98년 프랑스 월드컵 지나면서 우리가 보통 수비형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많이 구분을 하잖아요. 특히 이게 피파라든지 이런 축구 게임의 영향이 큰데 거기 보면 다 선수들마다 그런 식으로 포지션이 딱 부여가 돼 있으니까 이를테면 비에이라는 언제까지나 수비형 미드필더고 너 누구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틀려요. 그러니까 제라드 같은 경우도 제라드가 포지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앙. 네, 걔가 수비형이에요, 공격형이에요? 딱히 말하는. 네, 그러면은 람파드는 예. 비슷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딱 정말 흔히 우리 앵커라든가 볼란치라고 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를 쓰는 팀이 많지가 않아요. 뭐 첼시 같은 경우 마켈레 같은 애 박아놓고 하긴 하지만 정말 수비 위주의 축구를 하는 팀이 아니면 그런 식의 구분이 없고 중앙에서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2명을 세워놓고 이 둘이 번갈아 가면서 서로의 역할을 주고받는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자리에 되게 노련한 선수가 좀 있는 팀이 좋은 성과를 거둬왔어요. 지금 최근의 경향을 쭉 보게 되면 그런데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뭐 지단 나가면서 좀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또 잉글랜드 같은 경우도 제라드가 있긴 하지만 람파드도 있고 다 어리거든요. 걔도 람파드 같은 경우도 유로 2004 거치면서 정말 엄청나게 컸지만 그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우리가 월드컵 때 잘했던 것도 김남일과 유상철이 그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런 특히 A매치 경기를 보게 되면 그 역할을 해주는 좀 베테랑급 선수가 있느냐가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잉글랜드 축구 관련해서도 다음 2006년 월드컵 정도에는 그 걔네 둘이 아마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는 시기가 되니까 좀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잉글랜드를 딱히 좋아하진 않은데 뭐 그런 오해를 많이 받지만 뭐 리버풀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 리버풀 갔다 왔다 그러다 리버풀 팬으로 하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전 유로 2004 때 잉글랜드가 전력이 가장 좋았던 네 팀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2006년에 갔을 때 뭐 그 말씀하신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충분히 4강권까지 갈 수 있는 전력이라고. 근데 그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요. 첫째 시간에 이용수 네. 교수님도 나오셔가지고 그 네덜란드와 잉글랜드 평가전을 예를 들어서 네. 각 포지션별로 얼만큼 뛰고 얼만큼 슛을 했는지 그 통계를 갖고 오셨는데 네. 잉글랜드가 헤딩이라 뭐 한 선수가 뛴 거리라든지 또는 한 선수가 점프한 그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다른 네덜란드에 비해서 상당 부분 아직까지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대신 네덜란드는 좌우 움직이는 거리가 짧은 대신 슛을 많이 넣는 이런 형태를 많이 보였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에릭슨 감독이 온 후에 조금씩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잉글랜드풍의 어떤 많이 뛰는 플레이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장기전이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월드컵은 3, 4일마다 한 경기씩 떨어져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23명 엔트리 가지고 계속 뭐 아무리 돌리고 해도 어떤 체력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과연 쉽게 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서 예. 그 비교 같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덜란드였기 때문에 차이가 더 많이 나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덜란드 축구의 특징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뭐 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근거를 댈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뭐 잉글랜드 축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갈수록 자기가 종주국이라고 자기들은 내세우지만 자기들의 특색을 점점 잃어가고 있거든요. 뭐 축구를 봐도 그 지금 리그 1위부터 5위 팀까지 잉글랜드 감독이 하나도 없어요. 리그에서 보면
다 외국인 감독이에요. 스코틀랜드 사람 둘이 있고 포르투갈 있고 뭐 프랑스, 스페인 하나씩 있고 아니, 포르투갈, 프랑스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그만큼 지도자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그 나라 축구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이팀들 보면 그런 말씀하신 것들이 전형적으로 막 드러나요. 지금 보게 되면 찰튼 같은 경우 특히 그렇고 뭐 하이에 있는 뭐 노리치라든가 이런 팀도 보면 진짜 그런 식이거든요. 크리스탈 팰리스 특히. 그런데 지금 상위팀 같은 경우 그런 분이 많이 없어지고 있고 대표팀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 밑에서 수학한 사람들이 와서 모이기 때문에 아마 갈수록 더 달라지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잉글랜드 팀들이 특히 가장 잉글랜드의 특징이 남미 선수들이 많이 없다는 예. 점인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저변에 뭔가의 거부감 같은 게 있나요? 거부감이 아니라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날씨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영국 날씨가 진짜 안 좋아요. 뭐 여기저기 보면 아시겠지만 추리소설 작가, 위대한 추리소설 작가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음침하니까. 아가사 크리스티니 뭐 에드가 앨런 포니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레이스라는 애도 아시죠? 아스날에서 뛰는 걔도 8월 달에 와서 정말 잘했어요. 8월 달에 날아다녔는데 10월부터 날씨가 안 좋아지니까는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집에 가고 싶다고 울고 막 그 보면 스페인 선수 중에 성공한 선수 거의 없어요. 모리엔테스도 저는 별로 긍정적으로 안 보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려나? 하여튼 남미 선수들도 그렇고 거의 없어요. 베론도 왔다가 그 잘 나가던 베론이 왔다가 완전 바보 돼가 쫓겨났잖아요. 걔도 나름대로는 잘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날씨가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뭐 영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감독의 힘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감독이 선수 영입부터 모든 걸 다 통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좀 스페인도 아시겠지만 구단주가 선수 영입하는 것까지 다 개입을 하고 이탈리아도 베를루스코니가 뭐 감독한테 전화해가지고 지시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 감독의 그런 부분에 많이 맞춰가줘야 되는데 그런 남미 선수들을 많이 다뤄보지 않은 감독들이 많이 와요. 영국엔 특히나.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리고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영국 사람들이 되게 제가 볼 때 웃기는데 영어 못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은근히 많이 해요. 그 쌍띠니 감독이라고 프랑스 대표팀 감독이 왔다가 단명하고 갔잖아요. 토트넘에서. 가장 큰 이유가 영어였거든요. 의사소통이 안 돼서. 영어를 하긴 하고 의사소통은 되는데 발음도 되게 안 좋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전에 라니에리 감독이 영어를 못해가지고 되게 놀림 많이 당했었는데 매치 오브 더 데이라고 토요일 밤에 맨날 2시간짜리 축구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게리 리네커라고 옛날에 월드컵 득점왕했던 사람이 진행하는 BBC에서 한 프로그램인데 거기서도 꼭 라니엘이나 쌍띠니 인터뷰 딱 끝나고 나가면 거기 패널끼리 비웃는 얘기를 해. 아, 뭐 여전히 말을 저렇게 밝게 못 이런 식으로 그런 거부감들이 결과적으로 남미 선수들한테도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이나모토 같은 애가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그랬던 것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반면에 설기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가 볼 때 가진 실력보다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는 부분이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양이가 와서 그렇게 영어를 잘했던 선수가 없어요. 영국에서. 중국 애들 상당히 많이 왔다고 하고 일본 애들도 많이 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나카타가 이탈리아에서 잘 먹혔던 부분 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노 신지가 네덜란드에서 잘 먹히는 것도. 근데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고요. 그럼 예, 2분까지 받고 잠시 쉬었다가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예, 네, 지방에서 왔는데요. 네, 원래 처음부터 가면 들으려 했는데 예. 하는 걸 잘 모르겠다가 예. 원래 서영 해설님 하셨다고 예. 하고 저는 유로 2천 때부터 그걸 들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원래 이런 거 업종 축구 좀 하고 싶다 했는데 예. 그런 쪽에 하려면 뭐 학벌이나 예. 아니면 뭐 경기인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예. 그런 쪽에 해서 이렇게 성공하지 말고 그 케이스가 예. 이렇게 되게 동호회 활동하시면서 예. 인터넷 활동하시면서 발탁되셔가지고 세계 축구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그렇게 해서 발탁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비전인데 예. 해설님 저한테 되는 게 비전인데 뭐 가능성이나 아니면 뭐 그냥 축구에 예. 미친다 표현이나 그런 것만으로 될 수 없는지 아니면 또 그 외에 또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거 일단 축구에 미치면 안 돼요. 알고 싶은데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축구에 안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자친구랑 데이트 있고 정말 재밌는 축구 경기가 있으면은 여자친구가 고르라고 하면 저는 여자친구 고르겠어요. 이를테면 여자친구 없지만 이를테면은 그런 식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축구가 일이 되면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은 그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그쪽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용납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우습게 알고 좀 약간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 있죠. 요즘에 많이 흩어졌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 누가 취미 뭐냐 그랬더니 축구 보고 싶고 축구하고 이러는 게 취미라 그러면 그런 거지. 영화 감상이라 그러면 그냥 이러고 말지만 축구 감상이라 그러면 한 번 더 쳐다보거든요. 그런 식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쪽에서 일을 하는 특히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고 아직도 그리고 뭐 처음 말씀하셨던 뭐 어떻게 제가 왔던 길에 대해서 문의하는 메일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근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운이 되게 좋았어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러니까 딱히 무슨 공채 시험이 있다거나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운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좀 단순화시키는 거긴 하지만 여러 가지 운때가 잘 맞아서 또 제 의지도 있었고 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잘 풀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해줄 말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가장 그래도 현실적인 방법은 흔히들 얘기하는 언론고시라는 걸 준비를 해서 언론 쪽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경력을 쌓다 보면 이런 게 오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이쪽 일을 하면서 걱정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사 나와가지고 유학까지 갔던 거거든요. 뭔가 이대로 있으면 정말 이쪽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데 계속 하지 못할 거라는 위기의식이 들어서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세호 해설위원 같이 이렇게 해설을 못하더라도 네. 이런 그 분야 쪽에서 이렇게 방송 꼭 해설 안 하더라도 이렇게 언론인 같거나 아니면 이렇게 글이라도 하나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꼭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전 전혀 없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옛날 연예인 되는 방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연예인 되는 방법이 없었을 때 지금이야 뭐 기획사들도 많아지고 해서 뭔가 길이 다 생겼지만 그게 이제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렇게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건방진말 한마디만. 예. 근데 솔직히 저는 그 SBS 해설 보면요, 예. 송재희 캐스터 나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신문선 해설위원하고 송재희 캐스터 보면은 그 친구도 그렇고 송재희 캐스터 말하는 거 보면은 단순히 그냥 뭐 축구에 대한 그런 크게 뭐 지식이나 예. 그런 것들이 그렇게 풍부해 보이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예. 저는 그러니까 서영 해설위원님 되게 존경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축구는 그냥 단순히 뭐 명문대 신문 방송 학교 나와서 네. 기자 코스 밟아서 에디터 코스 밟아서 딱 되는 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 물론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매니아 있잖아요. 네. 매니아 정말 잘하고 그걸 얼마나 좋아하고 그걸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느냐 축구에 대한 얼마나 빠져 있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느냐 네.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아직까지 한국 구조가 그렇지 못하니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도 미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예. 그 송재희 캐스터나 신문선영 같은 경우에 안 좋게 그러니까 좀 아니 그러니까 일부 팬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아하는 계층이 분명 있잖아요 분야 분들이.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중계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우리 이쪽 베이스의 문제이기도 한데 일단 보는 사람들이 축구를 안 좋아해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를테면 제가 새벽에 챔피언스리그 생중계 같은 경우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만 보거든요 그거는. 그럴 때는 정말 그분들한테 맞춰서 해야 되고 정말 잘 알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시간대나 A매치 같은 경우에는 대표팀 그런 게 정말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스포츠 신문 기자가 되는데 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그런 상황에 글을 쓰게 되면 안 읽히는 글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조절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했던 거죠. 있어요? 방송국이 뭐 방송국이랑 신문사는 시험은 다 있죠. 예. 근데 예, 뭐 그거를 준비하는 거는 뭐 따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잠시 좀 쉬겠습니다.